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최근 채식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채식주의자임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 그리고 식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채식을 둘러싼 논의도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채식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강연에서는 채식이 정말 윤리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표적인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왜 공리주의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은 제대로 된 도덕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 원리 내지 윤리 이론의 바탕을 두고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윤리 이론에는 공리주의 그리고 칸트의 의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윤리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리주의 또한 상당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에 나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토끼가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대통령에 나왔고 침팬지가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사람이요? 김성환이겠죠, 그죠? 근데 김성환이 100점 만점에 100점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따져봤을 때 김성환은 모르긴 해도 한 20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사자나 다른 동물들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은 김성환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리주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공리주의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나은 이론이라고 윤리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의 강연의 전체적인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공평무사성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대립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리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공리주의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결과주의적인 특징, 세 번째는 보편주의적인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쾌락주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주의라는 것은 쾌락을 선 그리고 고통을 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데에서 쾌락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쾌락을 도모하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고통을 빼서 앗아가는 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행복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도모하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상적 관찰자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상적 관찰자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 이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때에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상적 관찰자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행복을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이 되는 것이고 고통을 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가 나에게 행복감을 다오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이상적 관찰자의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을 도모하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악이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쾌락주의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결과주의라는 것은 결과와 동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동기에 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만큼 행복과 고통을 야기하는가 것인가가 어떤 동기에서 행동을 했느냐에 비해서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흔히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와 결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동기와 결과가 모두 훌륭한 경우, 그 다음에 동기만이 훌륭한 경우, 결과만이 훌륭한 경우, 동기와 결과가 모두 다 훌륭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상당히 만족을 했고 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서 강연을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저는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강연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 그랬을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경우이고 세 번째 경우는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돈만을 벌기 위해서 강연을 했고 반면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동기는 나빴는데 결과는 훌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강연을 했고 여러분들도 아무런 어떤 얻어가는 것이 없었다. 이런 경우가 마지막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공리주의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의 경우와 세 번째의 경우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동기도 훌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동기가 훌륭해야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은 동기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가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기와 결과가 상충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보편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주의라는 것은 나와 남을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이타주의와도 다르고 또 남보다 나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와도 다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나와 남이 동등하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이건 그것을 동등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와 남을 동등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타주의가 도덕인 것이고 나와 남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윤리학자들은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이타주의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와 남이 동등하다. 이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공평무사성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보편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공평무사성이라는 것은
누구의 고통의 양이 큰가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누구를 고려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100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 반해서 B는 전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A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상황에서 A는 전혀 고통을 받지 않음에 반해서 B는 100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B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처우를 하지 않고 나하고 친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나와 동종이라는 이유 등 때문에 어떤 특정한 존재만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백인이 100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 반해서 흑인은 전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백인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상황에서 백인은 전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음에 반해서 흑인이 100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흑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내가 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가 백인을 선호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백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은 인종차별주의, 레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차별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차별적인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네, 그죠? 흑인을 악마로 묘사하고 있고 백인을 천사로 묘사하고 있죠, 그죠? 베네똥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광고인데 의도와 무관하게 저와 같은 사진은 일종의 차별적인 사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남성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남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상황에서 여성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처우를 하지 않고 내가 남성이란 이유 때문에 또는 내가 남성을 선호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남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공리주의자들은 섹시즘, 성차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과 영화배우 김수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명을 거론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모르긴 해도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분들은 김수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도 역시 공평 무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환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김성환을, 김수현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김수현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처우를 하지 않고 김성환이 김수현에 비해서 잘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김수현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미남차별주의 이런 단어는 사실 없어요. 핸서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김성환이고 오른쪽은 김수현인데 누가 잘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늙게 나왔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소녀시대와 BTS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소녀시대를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을 때부터의 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녀시대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녀시대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녀시대를, BTS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BTS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처우를 하지 않고 내가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소녀시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라고 했을 경우 이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이것도 없는 단어이긴 하지만 소녀시대 중심주의, Girls Generationism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공평무사성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어쨌든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면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A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B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B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동물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르긴 해도 갑자기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어떤 경우에도 동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공리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동물을, 그리고 인간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인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처우를 하지 않고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가 인간을 더 사랑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형의 차별을, 이 단어는 실제로 있는 단어인데 종차별주의, 스페시시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이지만, 오른쪽의 동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의 동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공평무사성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쾌락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을 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영어로는 sentient being이라고 그러는데, sentient being에게만 도덕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굳이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동물들은 분명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이 동물이고 한쪽이 식물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이지만, 모르긴 해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언뜻 봤을 때 식물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음에 반해서 동물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동물을 선택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식물을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귀엽다라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풀 같은 경우는 밟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식물들 또한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식물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식물들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겠지만, 굳이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대해야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까지 적절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한쪽이 동물이고 다른 쪽이 연필이다 라고 했을 경우 어느 쪽을 배려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동물을 배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유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에 반해서 연필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은 함부로 대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 동물들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렇게 깎아도 되지만 이와 같은 동물들 같은 경우는 예뻐하면서 옷도 입혀주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고기는 이 왼쪽의 존재를 오른쪽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저렇게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먼저 동일한 처우가 동일한 양의 고통이나 행복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애인에게 키스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참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애인은 너무나도 행복해할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행복감을 안겨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모르는 여성에게 키스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여성은 극도로 불쾌감을 느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른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만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칸트의 의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동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인간과 돼지를 동일하게 처우한다라고 했을 때 양자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비싼 차도 있어야 되고 기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충족되어야지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인간이 만족을 느끼는 그와 같은 조건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만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에게 다이아몬드를 선사한다라고 했을 때 돼지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또 돼지를 아주 명품 가방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돼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돼지들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하고 가족들끼리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정도만을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더라도 돼지들은 얼마든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조건을 인간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그렇게까지 만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동일한 것을 제공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고통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채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쟁점에는 고통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 또 고통 외의 문제와 관련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차별이 정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과연 그와 같은 생각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과 관련한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관련한 의문에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두 번째는 식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고통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채식주의자들,
윤리적 채식주의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동물들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17세기만 하더라도 동물들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자로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동물들이 자동 인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으르렁거린다든지 아니면은 깨갱거린다든지 이와 같은 행동들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들은 실제로 아파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형의 반응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이나 표정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아플 때는 행동이나 표정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개나 고양이를 해코지 해본 적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때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깨갱거린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려든지 이와 같은 행동이나 표정상의 변화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이나 표정상의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얘네들이 아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아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기를 너무나도 먹고 싶은 나머지 얘네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물들이 고통을 느낄 때에는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두렵다라고 했을 때는 동공이 커진다든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든지 이와 같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문제와 채식 문제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동물과 인간이 유사한 신경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은 유사한 존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또 동물과 인간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신경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신경계를 갖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이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이와 같은 동물들은 중앙신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동물들은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동물들 같은 경우는 과연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으려고 할 때 놀라서 도망을 간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얘네들도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것이고 정 어쩔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동물들도, 그러니까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도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동물들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행동이나 표정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신경계를 갖는 동물들은 모두가 다 고통을 느낀다.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동물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즐겨 먹는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돼지는 포유류와 조류에 속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식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고통을 느끼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행동이나 표정상의 변화, 그 다음에 신경생리학적인 변화, 그리고 중앙신경계를 갖는지의 유무, 이 세 가지가 고통을 느끼는지의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식물들은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고통을 느낀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찬다라고 했을 때 행동이나 표정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은 중앙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식물들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령 식물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식물들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를 양쪽에다가 놓고 한쪽은 예뻐하고 막 그러고 나머지 한쪽은 욕을 하고 그러면은 예뻐하는 쪽은 잘 자라는데 욕을 하고 그러는 쪽은 못 자란다. 이런 어떤 예를 통해 가지고 식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하더라도 100%의 확률로서 식물들이 고통을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식물들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의 양에 비해서는 식물들이 느끼는 고통의 양은 훨씬 적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1000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식물들은 5 정도의 고통, 그 정도만을 느낄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고통을 상대적으로 덜 야기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육식보다는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구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식물들이 동물에 비해서 더 많은 고통을 느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동물보다는 식물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과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기 때문에 식물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측정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동물들보다 식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 확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식물을 선택해서 먹지 않고 동물을 선택해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인간에 비해서 아니면은 동물에 비해서 훨씬 쾌락과 고통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설령 그 존재가 식물종에 속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식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식물이 설령 식물종에 속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식물보다 동물이 덜 고통을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공리주의 이론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과학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고통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동물들이 훨씬 커다란 고통을 느낀다라는 이론, 식물들이 훨씬 커다란 고통을 느낀다라는 이론, 비슷하다라는 이론, 모르겠다라는 이론, 이런 네 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만한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보다도 식물이 덜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선택해서 우리가 채식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은 채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통의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리주의자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고통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명백하게 고통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육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고통과 동물들이, 특히 우리들이 즐겨 먹는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끼는 고통을 최소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제로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죽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서로부터 격리되어서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집을 불려야지만 고기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좁은 공간에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온갖 주사를 다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런 동물들 또한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또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 식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의 식탁 위로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고통과 우리가 육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느끼는 고통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고기를 먹고 싶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고통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인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동물이 된 여러분들이 과연 고통의 양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입장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긴 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의 베일을 한번 상정을 하고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롤스의 정의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신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소로 태어날지 돼지로 태어날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둘러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나왔어요. 우리 고기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도 고기 먹지 말자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그러니까 상황을 몰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돼지로 태어났어.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평생 동안 느낄 고통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지의 배의를 이제 상정을 한다라는 것은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인데 자기가 말 그대로 인간으로 태어날지 돼지로 태어날지 그 다음에 뭐 IQ가 200으로 태어날지 10으로 태어날지 황인종으로 태어날지 흑인으로 태어날지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직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는 것만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고기를 먹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소나 돼지로 태어나서 느끼게 될 고통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라도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무지의 배일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기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통 외의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는데 우리는 왜 잡아먹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약육강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센 존재가 약한 존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채식주의자, 윤리적인 채식주의자들은 또 역시 각기 답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동물도 서로 잡아먹는데 우리는 왜 잡아먹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역시 세 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식 동물의 경우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이와 같은 강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채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채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며칠 가지 못해서 그 사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들은 채식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들이 채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동물들은 결국은 며칠 가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설령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육식 동물과 인간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물들로부터 도덕적 지침을 구해야 된다라는 논증을 사용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동물들을 비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욕을 할 때에도 개 같은 뭐뭐, 돼지 같은 뭐뭐, 소 같은 뭐뭐, 곰 같은 뭐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인간 같은 뭐뭐 이런 식으로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욕을 하다가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동물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동물들을 비하하다가 막상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동물들을 뒤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성 능력이 없는 존재의 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갓난 아기가 옆에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당겨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 또한 반성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인인 인간들 같은 경우는 반성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동물이 육식을 하는 것과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먹이 피라미드론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이 피라미드상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존재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차치하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에 일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데, 일진한테 괴롭힘을 당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약육강식,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당히 화를 낼 겁니다.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먹이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세다라고 해가지고 힘이 약한 존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진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이 약한 학생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소위 먹이 피라미드상에서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먹이 피라미드상에서 우리가 사유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유실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유실험을 해서 먹이 피라미드상에서 인간보다도 더 높은 곳에 어떤 존재가 위치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인간을 먹어봤더니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 존재가 인간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우리보다 낮은 먹이 피라미드상에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힘을 당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맞아, 우리가 먹이 피라미드상에서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 존재들의 먹이가 돼야 돼.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뭐 이렇게 잡아먹힌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이 피라미드상에서 더 높은 곳에 어떤 존재가 위치해 있고 그 존재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 일관성을 잃은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먹이 피라미드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이 피라미드라는 것은 생태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대1로 맞짱을 뜬다 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중간 미만의 존재일 겁니다. 사자한테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한테는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쥐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약간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먹이 피라미드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이 피라미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상위층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먹이 피라미드라는 이론적인 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육식 관행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하다가 잡아먹는 것은 먹이 피라밋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먹이 피라밋이라는 것은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먹이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하다가 잡아먹는 것, 이것은 먹이 피라밋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주의적인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좀 전문적인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로부터 가치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데 사실로부터 가치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경우에는 소위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뭇이다, 뭐뭇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뭇이 옳다, 뭐뭇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인데, 뭐뭇이다로부터 뭐뭇이 옳다, 뭐뭇이 그르다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범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물에 비해서 힘이 세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로부터 가치를 도출하는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남성들이 우리는 당신들에 비해서 키가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들을 차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로부터, 그러니까 키가 크다라는 사실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차별을 하겠다라는 가치를 도출하는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육강식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센 존재가 힘이 약한 존재를 마음껏 잡아먹어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것은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우리는 동물들과 달라, 그리고 동물과 다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소위 차이를 통해서 차별을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태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역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나열해놓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의 논변입니다. 경계 논중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경계 논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상적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존재들을 성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과연 차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논증이 경계 논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어서 높은 지능이라든지 유려한 어떤 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아기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들은 소위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과연 차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논중이 경계 논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인간들을 차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와 같은 분들을 차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동물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 동물들을 차별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게 이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모르긴 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동물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성 능력 때문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동물과 다르고 그것이 동물을 차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들 중에서도 이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심각한,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성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차별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동물들 또한 이성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계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차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자이다. 인간만이 이성적인 능력을 갖추었다. 인간만이 지능이 높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례들이 제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따구리가 도구 사용 능력과 관련해서는 딱따구리가 선인장 가시를 이용해 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침팬지가 나뭇잎을 적셔가지고 씹어가지고 물을 적실 스펀지를 만든다든지, 또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넣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발레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발레가 있다라는 것은 도구 사용 능력 자체로 우리가 동물을 차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가지고 침팬지를 보게 됐었는데, 침팬지들이 하도 얄밉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돌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돌을 던지는 것을 이 침팬지가 알고서 침팬지가 나한테 돌을 던지더라고. 근데 나는 맞았습니다. 근데 나는 못 맞췄는데 침팬지가 맞췄다라는 것은 도구 사용 능력과 관련해서는 침팬지가 나보다 뛰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침팬지가 나를 차별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도구 사용 능력과 관련해서도 발레가 있고, 이성 능력과 관련해서도 역시 발레가 있고, 다양한 모든 측면에서 발레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다시 사유 실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다양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양한 종족 중에서 호모사피엔스보다도 빼어난 종족이 있습니다. 그죠? 엘프족이죠. 그죠? 근데 엘프족이 인간을 먹어봤더니만 인간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차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차별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프족이 너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러네? 우리 차별당해야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들어서 차별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를 통해서, 차이라는 것은 사실의 문제인데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의 문제로부터 가치를 도출하는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